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은 29강 외계 생명체 탐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외계 행성계 탐사를 했죠? 태양계 밖에도 행성이 있을 거고 그 행성들을 어떻게 탐사할 수 있는가? 이번 시간에는 외계 생명체 탐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우주는 아주 넓거든요. 우리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 밖 다른 공간에 살 수도 있는 외계 생명체 탐사 방법을 오늘 볼 건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은 생명 가능 지대입니다. 자, 일단 단어의 뜻을 보면 생명 가능, 생명체가 사는 게 가능한 지대, 어떤 범위, 영역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뭐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물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필요해요. 우리 물 없으면 못 살잖아. 우리 몸도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라는 건 정의가 별 주위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를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별을 하나 좀 화려하게 쭈르릉 등장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별이 있고요. 이 별이 거느리고 있는 이 별의 새끼 행성들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 행성들의 입장에서는 별은 나의 공전궤도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별을 우리는 중심별이라고도 불러요. 중심별. 자, 근데 이 행성들의 온도는요, 별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별이랑 가까우면 뜨거운 행성인 거고, 별에서 멀면 차가운 행성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연한 색깔 행성은 얘 별에서 너무 가깝단 말이야. 그 얘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물이 액체가 아니고 수증기 상태로 존재해요. 근데 두 번째 행성은 얘는 별로부터 딱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 그래서 얘는 물이 액체로 존재하기에 딱 좋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있는 요 행성을 보면 얘는 별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너무 온도가 낮은 거야. 물이 얼어버려 얼음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어떤 행성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으려면 중심별로부터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는구나. 그 적당한 거리를 우리가 생명 가능 지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별의 생명 가능 지대가 여기부터 여기라고 해볼게요. 요 노란색 구역 안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를 가지는 범위예요. 마침 이 두 번째 행성이 그 영역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는 행성인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별을 하나 더 등장시켜 볼게요. 또 화려하게. 뾰로롱. 자, 파란색 별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 파란색 별은 아래에 있는 빨간색 별보다 광도가 더 큰 별이라고 해볼게요. 자, 아래에 있는 별은 광도가 작아, 위에 있는 별은 광도가 커. 그럼 생각해보자. 광도란 건 단위 시간당 별에서 나오는 에너지잖아. 그러면 위에 있는 별 같은 경우는 생명 가능 지대가 아래에 있는 별보다 더 멀겠죠. 그쵸? 그러니까 똑같이 위에 있는 별도 이렇게 같은 거리의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위에 있는 별은 광도가 크다 보니까 생명 가능 지대가 더 이렇게 멀리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요 두 번째 행성을 봤을 때 위에 있는 별의 이 두 번째 행성은 생명 가능 지대보다 안쪽에 있으니까 수증기가 있는 행성이 되겠죠. 근데 아래에 있는 별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는 행성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중심 별의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는 더 먼 거리에서 나타나는구나. 됐죠? 근데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그 생명 가능 지대가 나타나는 거리가 먼 것뿐만 아니라 생명 가능 지대라는 거에 어떤 범위니까 그 거리에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폭도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반화 시킬게요.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에서 멀어져. 그리고 폭도 넓어져.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참고서를 보면 중심별의 광도라는 말보다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왜 그런 거냐면 사실 광도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광도가 클수록 광도라는 게 별에서 나오는 에너지니까 생명 가능지대가 더 멀리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는데 우리가 중심별들을 주계열성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주계열성이라고 가정한다면 광도가 큰 게 질량이 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동그라미 2번 하는 겁니다.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에서 멀어지고 폭은 넓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그라미 2번 문장에서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대신에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이라고 해도 되겠죠. 사실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뭐 블라블라라고 쓴 문장이 더 맞는 거고 이 중심별들이 주계열성이란 조건이 있다면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블라블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별들은 다 주계열성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로축이 별의 질량이라고 나와 있죠. 질량 대신에 별의 광도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가로축은 공정궤도 반지름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성이 중심별 주변을 도는 그 공정궤도의 반지름이라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중심별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별의 질량이 1일 때가 태양인 거예요. 이게 태양이에요. 그러면 공정궤도 반지름이 1일 때, 지금 지구의 공정궤도 반지름을 1로 둔 거니까, 그러면 우리 태양계를 보려면 요 1일 때를 보면 되겠죠? 이런 거거든요. 여기 태양이란 중심별이 있으면 그 태양 근처에 수금지화, 목토, 천, 해 이렇게 태양계 행성들이 있어. 근데 우리 태양계는 딱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AU죠. 그 1AU 근처가 생명 가능 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이제 지구에 살고 있는 게 감사해지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태양계에 있는 이 많은 행성들 중에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속한 행성은 우리 지구가 유일한 거야. 그 지구에서 내가 태어난 소중한 생명체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우리 태양계에서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는 행성은 우리 지구가 유일합니다. 자, 근데 우리 태양계에서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는 행성은 지구가 유일하지만 사실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는 천체가 하나 더 있어요. 누굴까요? 맞습니다. 달입니다. 이제 우리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 우리 달 쪼꼬맹이 달이 이렇게 있잖아요. 달 역시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속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달에 물 있나요? 액체 상태의 물 있나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 가능 지대 정의를 보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야. 무조건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달은 생명 가능 지대 안에는 속해 있지만 액체 상태의 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 달은 너무 작으니까 질량이 작아서 그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에는 물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을 볼게요. 지금 현재는 우리 태양으로부터 1AU만큼 떨어진 거리가 생명 가능 지대가 되겠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 태양이 진화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태양 주계열성이지만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 태양이 이제 거성이 되거든요. 태양이 주계열성에서 거성이 되면 광도는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럼 태양의 광도가 커져. 그러면 우리 태양으로부터 생명 가능 지대까지 거리는 멀어지고 폭도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진화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와 폭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과 동그라미 6번을 볼 건데 중심별의 질량이 큰 경우와 작은 경우를 볼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중심별의 질량이 커. 생명 가능 지대는 멀어. 근데도 뭐 요 안에 뭐 행성이 있어. 그럴 수 있지. 중심별의 질량이 작아. 우리 태양계에 비해서 생명 가능 지대 가까워. 그때도 이 생명 가능 지대 안에 마침 행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근데 이상해요. 이 그림 잘못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까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뿐만 아니라 폭도 넓어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폭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가로축의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여기까지가 1이고 여기부터는 1부터 10까지거든요. 그래서 요 간격이 다르다라는 거 만약에 이걸 통일시킨다면 폭도 점점 넓어지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폭이 넓어지게 그려져 있는 그림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집을 보다 보면. 그런데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크거나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작으면 생명 가능 지대 안에 행성이 있더라도 거기에 생명체가 살기가 어려워. 왜냐면 뭐든지 적당해야 좋은 거거든요. 뭐든지 과하면 안 좋아. 중심별의 질량도 적당해야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커.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질량이 크면 뭐가 짧다고 했지? 수명이 짧다고 했어.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크면 중심별의 수명이 짧아. 근데 봐봐. 행성은 중심별이 거느리고 있는 거야. 중심별이 죽으면 그 중심별이 거느리고 있는 행성도 죽는 거예요. 행성의 수명도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질량이 큰 중심별은 생명 가능 지대 안에 행성이 있어. 이 행성에서 나는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수 있고 생명체 만들어 볼까 꿈틀꿈틀 하는데 꽥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가 만들어질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크면 중심별의 수명이 짧아가지고 생명체 탄생, 진화할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근데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작아. 중심별의 질량이 작을 때 생명 가능 지대 안에 행성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서도 나는 이제 뭐 중심별의 수명은 너무 충분한데? 시간은 충분해. 나 이제 생명체 만들어 볼까? 꿈틀꿈틀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도 생명체가 만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일단 중심별의 질량이 작으면 중심별과 생명 가능 지대가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중심별과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속한 행성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자, 이렇게 이 중심별과 행성 사이 거리가 가까우면 중심별이 행성을 당기는 힘인 인력이 너무 큰 거예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당기는 힘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 행성이 공전도 하지만 자전도 해야 되거든.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자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막 이렇게 자전해야 되는데 내 중심별이 나를 끌어당기니까 그 자전이 방해돼가지고 자전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의 속도가 느려지다가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우리 지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구는 자전 주기가 하루의 길이인 1일이고 공전 주기가 1년의 길이거든요. 근데 하루가 1년 같아지는 거야.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이런 상황이 생겨요. 일단 요 글부터 읽어볼게요. 중심별과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는 행성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 이렇게 거리가 가까우면 그 중심별이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는 행성을 잡아당기는 인력이 너무 커서 뭐 기조력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게 지구과학 원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잡아당기는 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행성이 자전 속도가 너무 느려지고 자전 주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자전 주기가 공전 주기와 같아져. 이런 걸 우리가 동주기 자전이라고 하거든요. 동주기 자전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야. 동주기 자전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 요 오른쪽에 등장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중심별이 이렇게 있고요. 행성이 있는데 지금 행성에 이렇게 어떤 한 위치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근데 행성이 중심별 주변을 공전하면서 동시에 지 스스로도 자전을 하죠. 자, 공전을 90도만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깃발이 꽂힌 지역도 요만큼 돌아간 거 보니까 여기에서 요만큼 돌아간 거죠. 자전도 90도 한 거야. 또 90도 공전. 그 사이에 자전도 90도 했어. 또 90도 공전. 그 사이에 자전도 90도 했어. 그럼 봐봐. 지금 이 깃발이 꽂힌 지역 있죠. 행성에서. 깃발이 꽂힌 지역은 계속 별을 바라보네.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로 치면 어떤 특정 지역은 계속 태양을 바라보는 거야. 하늘 위에 보는데 계속 태양이 있는 거야. 계속 낮이야. 평생 내가 그 지역에 있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낮이에요. 반면에 깃발의 반대쪽 이쪽을 보면 평생 밤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주기 자전을 하게 된다면 절반은 평생 낮이고 절반은 평생 밤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평균 온도가 적당하면 뭐해? 낮은 곳은 너무 뜨겁고 밤인 곳은 너무 춥겠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밤낮에 변화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12시간 낮이었다가 12시간 밤일 때 좀 침대에서 자고 이래야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되셨죠? 자, 이제 다음 내용, 외계 생명체의 존재 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요한 내용은 다 끝났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냥 마음 편하게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만 들어라 이런 건 아니고 뒷부분도 듣긴 들어야 돼요. 그냥 마음 편하게 가볍게. 자, 지금 화면을 보면 그 삐리빠빠 어떤 외계인이 등장했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우주선을 타고 등장했어요. 자, 이렇게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뭐가 필요할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뭐가 필요하겠어?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거 액체 상태의 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왜 액체 상태의 물이 필요한가요? 왜냐면 일단은 이런 물은 비열이 커요. 뭐가 크다고? 비열이 커. 비열이 크기 때문에 쉽게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봐봐, 우리 몸이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체온이 막 갑자기 엄청 높아지거나, 뭐 가끔 열나긴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어떤 범위 안에서 높아지는 거잖아요. 체온이 엄청 높아지거나 반대로 체온이 엄청 낮아지지 않는 것도 우리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뭐 지구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지구 표면이 이제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렇게 물은 비열이 크다라는 어떤 음, 생명체가 살기에는 좀 장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장점,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물은 좋은 용매예요. 뭔가를 녹이기에 좋다라는 거죠. 이것도 생명체가 살기에 되게 좋은 특징이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생명체가 최초로는 육지에서 먼저 나왔겠어요? 바다에서 먼저 나왔겠어요? 바다에서 나왔겠죠. 근데 바닷물 속에 뭔가 좋은 물질들이 좋다기보다 어떤 생명체를 만들 만한 물질들이 녹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명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좋은 용매다라는 것도 우리 생명체가 살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적당한 중심별의 질량. 아까 제가 뭐든지 적당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행성이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더라도 그 나의 중심별이 질량이 적당하지 않으면 생명체 살기 어려웠었죠. 적당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대기 필요합니다. 자, 우리 지구도 대기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왜 대기가 필요하냐? 일단 우리 뭐 대기에 있는 성분 가지고 광합성하고 호흡하죠. 그런데도 대기가 필요한 거고 아니면 이제 대기는 보호막의 역할도 해요. 어떤 보호막의 역할을 하냐면 우리 오존층이라고 들어봤죠? 대기에 있는 오존층이 우리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안 좋은 자외선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차단하는 역할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뭐 그때 대기화양의 상호작용 단원에서 배웠듯이 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 대기 중에 있는 온실기체 덕분에 온실효가 일어나죠. 그 온실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구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도 있는 거죠. 대기도 꼭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그 대기에서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라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또 우리 지구에 보호막이 하나 더 있거든요. 대기 바깥에 자기장이란 게 있어요. 자기장. 자, 자기장도 보호막 역할을 해요. 이 자기장은요. 태양풍을 막아줍니다. 태양풍이 뭐냐면 단어 뜻만 보면 태양에서 오는 바람이죠. 여러분, 우리 태양에서는 제 얼굴이 지구라고 해볼게요. 우리 태양에서는 아주 에너지가 높은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 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걸 우리가 마치 바람 같으니까 태양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에너지 입자들을 우리 지구에 있는 자기장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도 역시 필요한 조건이고요. 또 뭐가 필요하냐? 우리 지구는요, 스스로 도는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축이 적당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이 있는 거거든요. 계절이 있어야지. 우리가 막 너무 극단적으로 여름, 극단적으로 겨울이면 역시 생명체에 살기 좀 안 좋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자전축의 기울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구는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지구의 어떤 동생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지구 주변 돌고 있는 녀석. 지구의 위성이죠. 그렇죠. 맞아. 달이 있습니다. 달과 같은 위성이 필요해요. 행성 주변을 도는 걸 위성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지구를 도는 인공적으로 만든 거 우리 인공위성이라고 하잖아요. 인공위성 말고 자연위성으로 우린 달을 가지고 있죠. 달이 지구를 또 보호해 주는 거야. 뭐 우주 공간에서 막 돌멩이 같은 애들이 막 우리 지구로 들어오려고 해. 운석이. 근데
우리 달이 딱 있기 때문에 봐봐 또 내 얼굴이 지구야. 그럼 여기 주먹이 달이라고 하면 우주에서 막 돌멩이가 와요. 그러면 달이 내가 맞을게 하면서 우리 지구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성도 필요하더라. 이런 여러 가지의 적합한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지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죠. 사람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다양한 생명체가 우리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명체의 존재 조건을 봤고요. 자, 이번엔 넘어가서 외계 생명체 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구 밖에 있는 생명체들을 외계 생명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외계 생명체 탐사를 태양계 안에서 할 수도 있고요. 태양계 밖에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태양계 안에서도 생명체가 살 법하다라는 어떤 후보지들이 있거든요. 그곳을 탐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 태양계 밖에서 탐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탐사하는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 프로젝트 중에 세티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소개해 주려고 해요. 이 세티 프로젝트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라는 뜻인데요.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가지고 탐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처럼 지적인 생명체가 외계에 있다면, 우리 인간 말고 또 외계인이 똑똑한 외계인이 있다면 걔네들도 막 우리 인간들이 막 열심히 이렇게 살잖아요. 막 핸드폰 만들고 컴퓨터 만들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걔네들도 막 열심히 살면서 전파를 내보낼 거라는 거지. 그 전파가 인공적인 걔네들이 살면서 만드는 어떤 인공적인 전파가 나올 거야. 근데 전파라는 거는 파장이 길거든요. 우리 전자기파 파장 비교했었잖아요. 근데 파장이 긴 전자기파일수록 소광이 잘 안 되거든요. 소강이란 건 이 전자기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간물질에 흡수되는 걸 소강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만 우리 알면 되는데 파장이 길수록 소강이 안 돼. 근데 전파라는 건 파장이 굉장히 기니까 소강이 덜 되겠죠. 그러니까 긴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똑똑한 외계인들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전파가 이렇게 거기서 나온다면 걔가 막 이렇게 우주 공간을 통과해가지고 우리 지구까지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아래쪽에 접시처럼 생긴 요 망원경이 바로 전파 망원경이거든요. 우리가 이 전파 망원경으로 외계에서 오는 인공적인 전파가 있는지 계속 보는 거야. 그래서 있으면 이거 외계인이 보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보내는 거야. 혹시라도 외계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외계인이잖아. 그러니까 외계인들도 외계인을 찾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인공적인 전파가 오지 않는가 찾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막 전파를 보내는 거예요. 받으려고도 하고, 우리도 보내고, 이렇게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 외계에서 전파를 발견한 적은 없어요. 어찌 보면 낭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 세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바로 전파입니다. 전파를 이용해가지고 세티 프로젝트를 하는 중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우주로 간 망원경 중에 이제 최근에 간 망원경인데요. 제임스 웹 망원경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최근이에요.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미래에서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촬영 시점이 2022년 10월이거든요. 2022년 10월 1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작년 2021년에 발사한 우주 망원경이에요.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근데 얘는 뭐 적외선 영역에서 주로 우주를 탐사하는 망원경이거든요. 적외선 영역. 얘는 적외선이란 키워드를 기억해 놔야겠죠. 근데 이 망원경은 외계 행성을 직접 촬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외계 행성 탐사 방법 배울 때 너무 멀고 걔가 이제 빛을 방출하지도 않으니까 직접 보는 건 어렵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뭐 도플러 효과, 식현상 이런 걸 이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을 이용해서는 직접 또 촬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용이 끝인데 잠깐 우리 우주 여행을 다녀올게요. 우주로 가가지고 제임스 웹 망원경을 구경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지구에 사는 사람이니까 지금 제가 지구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제 왼쪽에 보이는 벌집 같은 게 달려있는 요게 바로 제임스 웹 망원경이거든요.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2021년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온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몇 장 같이 구경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 사진들이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개념이랑 또 연결이 되거든요. 자,
일단 아름답죠? 엄청나게. 여러분 이게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이 우리에게 보내온 사진인데요. 용골자리 성운입니다. 여러분 성운 우리 배웠죠? 언제 배웠어? 맞아. 별이 태어나는 장소가 성운이라고 했잖아. 성간 물질들이 구름처럼 모여있는 게 성운인데 특별히 저온 고밀도의 성운에서는 별들이 탄생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용골자리 성운에서 별들이 지금 땅에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우리 애기 별들이 탄생하고 있는 순간 우리가 본 거예요. 별들의 탄생 장면을 볼 수 있는 용골자리 성운 제임스 웹 망원경이 보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별의 탄생이라면 별의 죽음도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이 죽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남쪽 고리 성운이라는 건데 여러분 별이 죽을 때라고 했는데 뭘까요? 우리 별의 죽음은 백색외성, 중성자별, 블랙홀 중에 하나잖아. 이게 바로 백색외성이야. 여러분 백색외성은 태양이랑 질량이 비슷한 별이 죽을 때 이렇게 외곽부는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지고 중심에 이제 백색외성 쪼그라들어서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행성상 성운이라고 했잖아요. 요게 바로 행성상 성운인 거고 그 행성상 성운 가운데 우리 백색외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왼쪽 오른쪽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근적외선으로 봤을 때 왼쪽이 오른쪽 중적외선으로 봤을 때인데 오른쪽을 보면 우리 백색외성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별이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이 친구가 바로 백색외성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백색외성, 행성상 성운. 우리가 딱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 태양의 미래인 거죠. 왜냐면 태양 나중에 이런 백색외성의 모습으로 죽게 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게 바로 외계 행성에 관한 자료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진이 아니라서 여러분이 실망할 수 있는데 사실 사진은 아니지만 요것도 또 대박 사건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제임스 웹 망원경이 우리 지구에서 1150광년만큼 떨어진 외계 행성 WASP-96b라는 외계 행성의 스펙트럼 자료거든요.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하는 거 이제 분간 관측이라고 한댔잖아요. 그 스펙트럼을 분석해가지고 그 외계 행성에 물이랑 수증기가 있다는 거를 알아낸 그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water, H2O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봐봐. 외계 행성에 물이 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 여기 생명체가 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어떤 좀 희망적인 발견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알아낸 발견 사실까지 해가지고 오늘 내용은 다 끝입니다. 이렇게 오늘 좀 간단한 내용 해봤습니다. 외계 생명체 탐사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갑자기 끝내겠습니다. 뭔가 갑자기 끝나는 기분인데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29강도 마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